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요 7거래일 만에 1,11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로 위로 올라온 이후 코스피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 환율의 하락은 우리 국내 증시에게 호재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율이 이렇게 주춤한 것은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강달러가 달갑지 않다라는 그의 인터뷰에 또다시 시장이 흔들린 건데요. 좀처럼 점칠 수 없는 트럼프의 발언이기에 우리가 트럼프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트럼프의 발언 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슈는 부재한 걸까요? 수요일 글로벌 슈퍼스타 힘차게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0.26% 오르면서 2275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요 기관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1,073억 원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747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33% 소폭 오르면서 789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역시 체크해 보셔야겠죠. 현재 코스닥에서는요 기관이 35억 원, 외국인은 241억 원 정도 매도 중이고 개인이 313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어제 저희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8월 들어 처음으로 연기금의 순매수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요 0.45% 내리면서 7,364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S&P 500 지수는 0.44% 내리면서 2,849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강달러에 대한 비판을 이어지면서 달러는 약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0.07% 내리면서 95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달러가 조금 눌리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0.23% 오르면서 1,198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유가는 또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은 0.44% 오르면서 66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해종합지수는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1%대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1.31% 오르면서 2,733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생지수 역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0.56% 오르면서 27,752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영 캐스터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최효은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먼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트럼프는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 또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쏟아냈을까요?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이슈 분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달러와 순매수 포지션 규모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입니다. USA Today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Trump complains his fat pig doesn't back cheap money at fundraiser, reports say.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 패드가 칩머니, 그러니까 싼 돈을 좋아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기사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열린 후원금 모금 행사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가 잘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무엇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 트럼프는 파월이, 그러니까 제로 의장 파월이 이 17머니, 그러니까 싼 돈을 좋아하지만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지 조금 이따가 이슈 분석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King Dollar, Hedge Funds Sharpen Bet on Rising Greenback,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킹 달러다, 그러니까요. 헤지 펀드가 현재 오르고 있는 이 달러화에 점점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요,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와중에도 미국 경제와 시장만 굳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달러 강세를 점치는 투기 세력들의 베팅액도 3년 내 최대로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죠. 현재 BMO 이 캐피털 마츠의 분석에 따르면요, 지난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달러화에 대한 레버리지 펀드들의 순매수 포지션 규모는 약 308억 달러로 현재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에선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슈 분석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요일 글로벌 이슈 여행 가이드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양세동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재차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가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비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지난 7월, 8월 증원 이후에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일단 고수하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그걸 반영하는 지난 8월 중순 소비자 물가 지수가 0.1% 오른 지금 현재 2.4%의 결과가 나온 뒤에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더 확대되고 달러가 지속적인 강세장이 열렸습니다. 9월 금리 인상은 지금 가능성은 현재 90% 이상 육박해서 확정적으로 봐도 지금 무방한 상태거든요. 다만 문제가 트럼프가 비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지금 미중 무역 관계상 금리 상승은 오히려 불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를 좀 더 면밀하게 보면 좀 정치적 부분하고도 연관을 지금 지을 수 있는 상태예요. 중앙선거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미중무역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는 곧 금리 인상을 정치적으로도 영향이 갈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연준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 자체가 지속적으로 올라갈수록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입지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트럼프의 발언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의 비판 발언 이후에 지금 달러는 약세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약세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우리 멘토님 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가요? 네, 일단은 저번 이슈에서 제가 한번 트럼프 연준 비판에 대해서 다뤘는데 강조할 점은 금리 결정은 FOMC가 하는 거지 트럼프가 하는 게 아닙니다. FOMC라는 기관 자체는 단순히 미국 산하를 벗어난 거대한 금융기관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은데 트럼프 비판이 이어진다는데 인플레이션 상승률 자체가 지속하고 9월을 넘어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 여부로 달러 인덱스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비판은 이미 예견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크게 의의를 두시기보다 잠시 달러 자체가 지금 3일이죠. 16일부터 조금 하락세로 조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는 잠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고 있다. 트럼프 비판 자체로 달러 인덱스가 약조정에 좀 들어갔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은 좀 더 유리한 관점에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이슈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러에 대한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 3년 내 최대치를 경신을 했다 이런데요. 이 전 뉴스와 연관을 지어서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미국 금리에 대한 자신감을 파월 의장이 조금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수록 달러의 강세는 9월 FOMC 회의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그러면은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질수록 회의 전까지 달러 강세가 펼쳐지는 국면이 오히려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파월 의장이 잭슨 연설이 지금 24일에 좀 예정이 돼 있어요. 이제 내일 모레죠. 잭슨홀에서 연설이 좀 이어지는데, 이번 주부터 트럼프 비판이 또 다시 한번 강하게 조금 이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다수의 지금 투자자 의견은 잭슨홀 회의에서는 또 파월 의장이 앞으로 미국 내 금리 인상 자체가 굉장히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을 굉장히 다수가 보고 있어요. 예상 자체가. 그러면은 잭슨홀 회의를 기반으로 다시 한 번 더 달러가 강세가 이어지는 거를 조금 유리하게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투기적 순매수 역시 FOMC 금리 인상을 강하게 예측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죄송한데, 저희 달러 지금 차트가 조금 이제 조정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은, 어쨌든 중요한 거 자체가 제가 보고 있는 이 일단 추세예요. 지금 잭슨홀 회의가 이어지고 나서 달러가 다시 한번 강세장이 펼쳐지고, 다시 7600을 넘어서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기조가 유지된다면은, 대차 한 번 더 달러가 강세가 펼쳐지는 형국이 펼쳐질 것 같아요. 언제까지 펼쳐지냐면은, 미국 FOMC 회의죠. 네, 미국 금리 인상이 그 회의 때는 9월 15일 전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엿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이제 96.000 이 기조를 다시 한번 넘어선다면은, 골드라든가 유로를 다시 한 번 더 매도를 볼 수 있는 위치값이 보일 것이다. 이거를 좀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골드를 조금 주목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달러가 약반등이 오더라도 골드는 진폭이 확 나기 때문에 수익성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에서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좀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는 24일 전후로 좀 더 골드나 유로를 매도적 접근을 하자.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증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결과를 보고 나서 좀 판단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듯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 해외 선물 시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멘토님의 가이드 한 줄 평을 듣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금리 결정은 트럼프가 아닌 연준이 한다. 우리 이슈에서도 이제 분석을 해봤잖아요. 이 미국의 금리 결정은 연준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 자체가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아무리 비판을 한다고 한들, 역사적으로 이제 연준의 역사를 좀 보면은, 어쨌든 간에 대립관계를 이루어졌던 과거의 현상은 있었어요. 하지만, 연준이라는 거는 거대한 금융, 기관을 넘어선, 어떻게 보면은 세계 중앙의 은행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트럼프의 비판이 이어진다고 한들 어쨌든 간에 금리 결정 자체는 FOMC가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에 올 수 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크게 비판을 하면은 금리 인상 기조가 변하지 않을까, 달러가 변곡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FOMC 입장은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그러면은 잭슨홀 회의 때 또 한 번 다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자체 비판은 단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좀 유리한 생각을,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실 시간입니다. 자, 전 일장에는 좀 어떻게 트레이딩을 펼치셨고, 또 오늘 장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가격에서 매수를 혹은 매도를 펼치면 좋을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조금 말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잠깐 선대포가 조금 오류가 생겨서 말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골드랑 유로 자체는 24일 이후에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가 펼쳐지고 그에 대한 매도적 접근, 골드나 유로를 매도적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지수밖에 없어요. 미국 증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 자체가 기준선 위치값에 도달하면 60분 봉사, 그때 한번 건드리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고, 현재 골드, 유로는 잭슨 홀 회의에 이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판단이 좋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에는 골드라든가 유로를 조금 터치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의 이제 트럼프 비판이 이어지고 나서 달러의 약세장이 펼쳐지면은 조금 판단하기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에요. 매수 포지션은 웬만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조금 볼 수 있는 날짜는 언제냐면은 FOMC 회의가 열리고 이후에요. 9월 FOMC 회의가 열리고 이후. 그 전까지 매도적 위치를 고려할 수 있는 부분만 좀 찾아서 고려하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매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라 크루드 오일은 시황이 없습니다. 시황이 없어요. 시황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이제 위아래로 많이 흔드는 경향이 많은데 매매가 혼돈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 이제 이슈거리 하나로라도 몇백틱이든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마련되다 보니까 매매 자체가 한번 물리면은 굉장히 불리한 위치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 같은 경우는 매매를 스탑하시고 현재 오늘 내일 해갖고 나스닥 이제 S&P 이제 매수적 포지션만 좀 고려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이제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적 포지션으로 좀 보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제 국선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미국 증시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한국은행 쪽에서는 금리 역전 현상 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 자체가 작년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 증시를 못 따라간다는 하나의 정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국 증시 자체가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물하시는 분들은 풋 포지션을 조금 유리하게 보시는 게 굉장히 깊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식 관련해갖고 코스피가 다시 한번 강세장이 펼쳐진다 이런 기약 자체를 안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내 선물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골드와 유로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코스닥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여행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미중 간 무역전쟁, 경기 둔화 등 각종 악재의 몸살을 알아온 중국 증시에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 차원의 증시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관련 소식 첫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3조 엔대 통화 스와프 체결 논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요. 양국은 왜 통화 스와프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함께 이슈 분석에 나설 텐데요. 어제장에 상해종합지수 굉장히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제 이제 약간 좀 기쁨의 그런, 정말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의 기쁨.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8월 9일입니다. 8월 9일날 급등 나오고 나서 뭐 이 정도 급등은 그때 이후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나온 건데, 지금 중국 증시 아까 이제 뉴스에서도 소개해 드리셨겠지만 중국 증시 부양 기대감, 이 기대감이 갑자기 뭐 우리 중국에도 그런 찌라시가 있나 봐요. 찌라시로 쭉 퍼지더니 우르르 오른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상해종합지수가 1.31% 급등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강세를 보여줬는데 어제 이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거래일 만에 2,700선을 회복했고 선전 성분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1.6% 상승을 하면서 이제 중소형주로 갈수록 좀 더 많이 상승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업한 지수가 1.48%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이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후광통 상승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중미 무역 전쟁에 대해서 이제 창업급 실무회의가 어느 정도 좀 성과는 많이 없더라도 그래도 악화되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순매수가 좀 들어온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업종별로 보면은 의료기기, 주류, 제약바이오, 식품, 호텔관광, 교통운수, 가전, 건설자재 이쪽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가 부양할 거다, 인위적 부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기대감이 좀 올라갔던 그런 모습이고요. 실제로 어제 장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증시 부양을 하려면 중국 증시는 부양하려면 딱 간단하거든요. 금융주 사면 됩니다. 금융주가 시총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거 뭐 삼성전자 이쪽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금융주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많이 그쪽이 먼저 올라와서 나머지가 따라 올라온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해종합지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이 올라온 수준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730포인트에서 안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2733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봐야 되는데 일단 안착하려면 그쪽 라인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 저항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라인을 좀 우리가 좀 염두를 하셔서 보셔야 되고 긴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선상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히 반등이다라고까지는 못하더라도 어제 밑꼬리 달고 그제 밑꼬리 달고 월요일날 밑꼬리 달고 어제 양봉 세게 나왔다. 이 부분 패턴은 상당히 기술적 패턴은 좋은 패턴이니까요.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1% 상승이요. 이 중국 정부 증시 부양 기대감을 크게 올렸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슈도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내용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어제 이제 오전에 이제 국대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거 국대라고 하더라고요. 국대 주식 매수설이 쫙 퍼졌습니다. 쫙 퍼졌는데 저도 어제 사실 우리나라 국내 증시 대응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실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어떠냐면요. 주로 상황이 아침에 초반에 좀 가려고 눈치를 봐요. 살짝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때 결정이 나냐면 중국장 10시 반에 개장을 딱 했는데 중국장이 간다 그러면 가요. 그날 우리나라 장도. 근데 10시 반에 중국장이 못 간다 그러면 미국장 아무리 뭐 주구장창 올라도 우리나라 증시 안 갔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중국장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 찌라시가 날라왔었는데, 일단 그러면서 어제 우리나라 시장도 크게 올랐죠. 그래서 어제 중국 국대 매입설이 지금 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증감회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해서 뭐 증시 부양을 또 강조했다. 그런 내용의 이슈입니다. 사실 중국 증시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 중국 정부가 좀 나서서 증시를 부양을 한다면 어떤 정책들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구체적인 이제 정책들이 중요한 거죠. 이게 과연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단발성에 그칠 것이냐인데, 뭐, 저는 후자 쪽이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난 20일이죠. 상해종합지수가 장중 한때 2650포인트. 2650포인트면은 이제 거의 최바닥이거든요. 최바닥까지 밀렸다가 갑자기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근데 2700선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현재는. 이를 두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른바 국가대표팀 장마감 직전에 주식 매입설이 이제, 월요일 날 퍼지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날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지수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실제 20일 날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게 중국 내 시총이 가장 큰 은행, 금융주, 이런 쪽이 막판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가 아니라 그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 막판에 이렇게 지수 끌어올리면서 상해종합 차트 보고 막판에 밑꼬리 달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또 차이나 유니콤하고 GT, 친정부 기업들이 갑자기 매수세가 확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증감회에서 뭔가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거 개입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돌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그게 확인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단순하게 이 내용만 가지고는 사실 중국 정부가 개입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정황이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앞으로 그리고 이런 상황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중요한 게 월요일날 그런 이슈가 있고 나서 이제 화요일날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가 과연 그럼 이게 실제로 중국 당국에서 개입한 게 맞는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의문이었는데. 실제로 20일날 이제 증감회가 이게 이제 어제 나온 얘기인데요. 20일날 증감회가 오전에 이제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다 불렀다고 합니다. 불러서 일단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는데 중국 당국이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뭐 증명한 거고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 이 회의 끝나고 이게 갑자기 확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국이 증시 부양책을 내놓은 거다라고 이제 확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까마귀 나자 배 떨어졌으니까 뭐 거의 맞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주요 관영지들 또 갑자기 주요 관영 경제지들이 관련 내용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4대 관영 경제지 중에 하나인 증권일보가 헤드라인 자체가 증시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8가지 조치라 그래가지고 기사를 내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중국 당국이 개입한 거다라고 좀 이거를 이제 유념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지금 저점을 완전히 잡아놓고 진행한 건 아니지만 당국에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수를 받칠 운동력은 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2650, 2700선을 깨는 거를 중국 당국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개방화되고 이런 조치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금융시장이 개방화되면 이런 조치들이 사실 뭐 지수 시장 조작에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결코 뭐 좋은 이슈는 아닌데 이게 이제 꼭 공산국가라서 이런 일을 진행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도 지수가 많이 밀리면 당국에서 개입을 하거든요. 증시 안정펀드 같은 거 조성해가지고. 근데 그와 비슷한 차원인데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약간 좀 더 강제력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으로 봤을 때 중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2700선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항상 유념하고 대응하시면은 지수 대응하는데 좀 편하실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에 대해서 뚜렷이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다음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3조 원대 통화수합부 관련해서 체결 논의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이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이제 좀 추가적인 논의가 있다고 하고요. 이달 말까지 해가지고 중일 재무대화에서 협정을 마무리하겠다. 그런 뉴스가 현재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네, 이거는 일본 교도통신의 내용이었는데요. 중국과 일본의 통화 수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일본 쪽에서 먼저 발표를 했는데요. 통화수업 규모가 3조 원, 3조 원이 우리나라 또 한 3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종전 규모보다는 한 9배에서 10배 정도 달하는 규모고요. 규모가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일본이 제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약 30억 달러, 3조 원대 정도의 통화 수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배로 늘리는 그런 이제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고,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가 지난 5월에 통화 수업 조기 재개, 그러니까 통화 수업을 다시 계속 연장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제 중국에 방문해가지고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통화 수업 관련해서 최종 논의겠죠. 그게 이제 실무진은 현재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일 재무대화에서 아마 결정할 것 같은데, 누콘 중국 재정부장하고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이번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에 보니까 중국과 일본이 통화 수합에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중국과 일본이 각각 양국의 통화 수합을 좀 원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이슈가 당연히 크겠죠. 무역전쟁 이슈가 당연히 큰데, 중미 이제 무역전쟁에서 의도한 것보다 위안화가 좀 더 약세가 좀 가파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계감을 좀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되면 중국은 무역전쟁할 때는 좋습니다. 왜 좋냐면 미국이 관세를 올려도 위안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 관세를 올리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 제품에 관세를 올렸지만 중국 제품의 가격은 별 차이가 없는, 소비자가 샀을 때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사실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사실 중국은 수출 경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게, 위안화 약세가 되면 우리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무역전쟁 이기려고 국내 경제를 파탄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내수 경제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내수로 봤을 때 위안화가 적당한 약세도 아니고 지금처럼 과도한 약세는 결코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계 시장에서 위안화가 계속 공격당하면서 중국 당국도 위안화 통제가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겨우 통제는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자본시장에서 위안화 통제가 안 되다, 위안화 통제를 집중하다 보니까 중국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그러니까 중국 주식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되는, 채권시장, 주식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 중 하나라고 불리는 일본 엔화하고 통화 수합을 해놓으면 이런 리스크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 것 같고요. 일본 역시 이제 지금 위안화 자산이 아주 저가입니다. 저가기 때문에 지금 통화 수합을 해놓으면 결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싼 가격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위안화가 나중에 반등을 쳐서 올라오게 된 상황이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상당히 싼 가격의 위안화로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점이 있죠. 그래서 양쪽에 상당히 이런 그 실리가 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적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어떤 종목을 또 소개해 주실지 저희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리뷰를 중단하고, 어제 급등했거든요. 중기시 어제 급등해서 이제 리뷰 중단하고요. 신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보산철강입니다. 보산철강이고, 코드 번호가 600019. 600019. 상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보무철강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보무철강이고요. 중국의 보무철강이 제일 유명하니까요. 보무철강 불리고, 이게 이제 자회사가 보산철강이라고 있어요. 그 보산철강이 상장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중국의 대표적인 철강 그룹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아연이나 이쪽 철강 가격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이 이제 판매가가 오르지는 않았는데, 냉연하고 STS 제품 출고 가격이 톤당 50위안에서 500위안 정도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익성이 좀 올라가고 있다. 갑자기 철강 가격이 왜 오르지? 라는 생각을 이제 의아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블루스카이, 그러니까 파란 하늘이죠. 파란 하늘 정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파란 하늘 보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고로나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매연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날라오기 때문에 고로 가동률을 중국 정부에서 50%로 낮춰버렸어요, 전부 다. 근데 전부 다 낮춰버렸는데 그러면은 부산 철강이 50% 가동률 50% 이하로 낮춰졌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철강 공급량이 줄면서 단가가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과잉 공급 문제, 철강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건데 중요한 사실은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라는 거죠. 유지가 될 거라는 거고 부산 철강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이 밑에 있는 철강 회사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치킨 게임 하는 거지 부산 철강은 시장 압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중미 무역 전쟁 직격탄 맞았지만 공급량 강소에 따른 판가 인상으로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현재 가격대에서 솔직히 중미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상해종합지수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어요. 잘 버텼기 때문에 상당히 지지력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8.255 위안, 8.255 위안으로 잡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7.300, 이쪽 라인이거든요. 7.300 위안 잡아놓으시고 1차 목표가는 9.190 위안, 2차 목표가는 10.490 위안으로 보시면은 아주 상당히 이제 박스권 돌파를 노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대표적인 철강 그룹이죠. 보산 철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시름이 깊은 베네수엘라가 국영 암호화폐 페트롤의 법정 통화와 연동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관련 소식 윤진 멘토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포렉스가 설립 6개월 만에 전 세계 거래량 1위에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내에서는 비트포렉스의 거래량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이 되는데요.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비트포렉스 거래량 급증의 진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윤진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인사 나눠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함께 이슈 분석을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기존에 가장 암호화폐 선두주자로 불렸던 베네수엘라의 국영화폐, 암호화폐 페트로가 지금 기존의 법정 통화, 국영 통화인 볼리바르 칩과 연동이 됐다라는 이슈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암호화폐로 법정 통화 가치를 지지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페트로를 처음에 발행할 때부터 정부 측에서 이 부분을 좀 주장을 했었는데 기존의 국영통화 한마디로 법정통화죠. 네, 우리는 원화랑 똑같고요. 이 원화를 본인들이 발행했던 페트로, 한마디로 오일을 같이 기반을 해서 발행했던 화폐입니다. 한마디로 오일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지지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강한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개를 연동을 시켜서 한마디로 오일 가격을 통해서 본인들의 국영 통화를 지지하도록 만들어 놓겠다라는 관점에서 가치 지지를 하는
첫 실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 개의 통화가 원래는 조합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한 만큼 암호화폐와 국영통화를 더블시켜서 연동시킨 것 자체가 가능해졌고요. 근데 문제는 중간에서 국가가 페트로의 환율까지도 강제적으로 변동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적으로 볼 때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연동을 시켜서 안정을 꾀한다고 했지만 페트로나 볼리바르 자체가 가치 지지, 즉 오일로 인한 가치 지지가 분명히 가능한 부분인지 혹은 국가적으로 그냥 조작으로 발생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퀘스천 마크가 던져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화폐 개혁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화폐 개혁이 맞습니다. 화폐 개혁을 통해서 볼리바르화의 새로운 명칭이 지금 볼리바르 소베라노라는 명칭으로 출시를 하게 됐고요. 기존의 볼리바르 소베라노는 기존 화폐 단위를 약 10만 대 1 정도로 축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트로가 보통 3,600 볼리바르 소베라노로 고정이 되고요. 아예 환율 자체를 고정시켜버리는 겁니다. 페트로랑 볼리바르 간의 환율 자체를 고정시켜버림으로써 상대적으로 페트로가 오일 기반으로 가치자산을 움직이는 만큼 떨어지기가 좀 어려운 상태의 화폐로 만들어 놓았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퀘스천 마크가 던져진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론상으로는 지지가 발생하는 암호화폐인 만큼 이 화폐를 고정환율로 볼리바르로 연동시켰을 때 지금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고 있던 볼리바르의 화폐가 상대적으로 안정권으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페트로당 3,600 볼리바르 소베라노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1페트로의 시세 자체는 이제 $60 수준으로 고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화폐 개혁을 암호화폐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지금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 마두로 대통령은 뭐 이제 본인이 발행한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뭐 재정 상태가 급진적으로 개선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부분은 일단 이렇게 환율을 조작을 시켜서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정상적인 환율 조정이 아니라 수요 공급에 의한 정상적인 환율 조정이 아니라 명백히 인위적인 조정이고 그리고 플러스로 뭐 베네수엘라의 환율 개혁으로 인해서 뭐 베네수엘라의 사업 구조 자체가 좋아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퀘스천 마크가 던져주시는 부분이고요. 베네수엘라의 사업 현황 자체, GDP 자체가 워낙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았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계속 인플레이션은 원래는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정말 오일이랑 연동시켜서 이론적으로 확장을 시켰을 때 확실히 지지를 받고 인플레이션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부분이 좀 퀘스천 마크가 던져주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베네수엘라가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이다 보니까 지금 이 건으로 인해서 추후 오일 가격까지도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측에서는 뭐 워싱턴 포스트 측에서 뭐 보도를 했지만 베네수엘라 측에서는 이 상황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좀 퀘스천 마크가 던져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물가 상승이 일어날 때는 뭐 하루 사이에 수십 배 오르는 타이밍에서 뭐 슈퍼마켓이랑 주유소로 들려서 오일을 구매하고 하나의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관점에서 보시자면은 일단 오일 가격이 폭등장으로 들어가거나 폭락장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페트로도 폭등 폭락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볼리바르의 폭등 폭락도 발생을 하게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오일 가격이 최근 들어서 계속 경향을 보시면은 하락세가 나오더라도 뭐 전틱 이상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해외 선물 기준으로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는 계속 받고 올라가 줄 것이다. 그래서 반대로 볼리바르 입장에서는 고정환율이 페트로랑 연동이 될 만큼 디플레이션 방향으로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베네수엘라 측에서 대통령 고문을 들어갔었던 이제 헨크 존 홉킨스 교수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내놓은 발언들이 오히려 모순이다. 한마디로 본인들이 지금 고문을 여기만 했음에도 오히려 지금 베네수엘라 정부가 내놓는 게 더 모순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을 보시면은 일단 인플레이션 관점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GDP적인 관점에서 현금을 축적시켰을 때 가장 본질적인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있고 환율적인 조작으로 수요 공급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추후에 오히려 더 가속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정부와 반대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는 좀 이번에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일단 시장 내에서는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번에 회계 단위로 자국의 국영 석유 기업이죠. PDVSA 쪽을 화폐 기준, 회계 기준 자체를 페트로로 다 전환을 시켜서 적용을 시키도록 만든 상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지금 국영 석유 기업으로부터 파생된 많은 기업들이 똑같은 회계 구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베네수엘라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추후 페트로로 전부 다 이 부분을 전환을 시키거나 혹은 이번에 신규 화폐 기업화 화폐 쪽으로 전부 다 전환시키거나 둘 중 하나의 포지션을 선택을 하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법정 통화가 안정이 된다면 기존의 법정 통화를 지금 화폐 기업화한 부분 이 화폐로 대체를 할 것이고 만약에 법정 통화까지도 아직 그래도 안정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페트로로 그냥 적용을 시켜 보이겠죠. 한마디로 목적 자체는 변동성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심한 부분을 가지고 그런 화폐를 가지고선 회계자료를 작성했을 경우에 외부 기업들에서도 이 회계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죠. 일단 환율 자체가 계속해서 변동되고 그게 가치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계속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이 부분을 거의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들의 변동성처럼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통화를 이 셋 중에서 선택하려는 목적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볼리바르화 자체는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의 통화 중심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이 부분을 가지고선 반대로 사기적인 등급으로 평가를 했었던 이제 ICO 인덱스 측에서는 일단 새로운 통화 기반 역할하는 페트로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이걸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오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서 암호화폐를 발행을 시켰다. 그렇다면은 볼리바르화랑 이 페트로의 가치 연동이 있어서도 사실 페트로는 고정환율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가치에 기반한 환율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구매하려는 볼리바르화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둘의 상관관계는 서로 계속해서 변동하는 관계가 만들어져야 정상입니다. 원달러 환율처럼 마찬가지로 FX적인 기준으로 변동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거를 그냥 고정환율로 만들어버린다는 것 이론 자체가 좀 말도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즉 이 상태에서 좀 암호화폐를 가치를 고정시켜 버린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볼리바르와 지금 소베르노 새로 발행한 화폐 자체도 암호화폐적인 성질로 다 결국에 편입시켜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추후에는 국가적인 단위로 이 볼리바르화 전체에 대한 통계를 조작시켜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사기 등급을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볼 텐데요. 지금 이 비트포렉스가 전 세계 거래량 1위에 등극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비트포렉스가 기존의 다른 유수 거래소들보다 2배 넘는 거래량을 보이면서 시장 1위로 올라왔는데 최근에 워낙 좀 타이틀이 변동이 좀 심합니다. 1위를 잠깐 들어왔다가도 거의 한 2주 만에 다시 내려가고 1위를 들어왔다가도 한 달 있어도 되게 빠르게 내려가고 이런 굉장히 거래소들 간의 치고받는 양상이 강한 상태인데 그나마 이 중에서 기준이 될 수 있을 만한 거래소는 역시 바이낸스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저희 업비트가 국내에서 1위를 하고 글로벌에서도 1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2위를 지켜왔었고 지금도 만년 2위입니다. 만년 2위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1위로 치고 들어갔었죠. 치고 들어갔었고 비트맥스가 최근에 1위를 차지를 해왔었는데 이 친구도 역전을 해서 1위로 올라갔던 상태고요. 일단 바이낸스가 최근에 한 5위권으로까지도 내려오긴 했었습니다만 총 거래량으로 따져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5조 원가량으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비트포렉스 측에서. 근데 문제는 지금 기존의 거래소 순위 자체가 거의 70위권 수준이었어요. 근데 70위권에서 공격적으로 상승해서 올라오면서 이 거래량이 폭증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거래량 폭증과 동반을 해서 순위권이 증가를 했고 거래액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실 때 일단 이 C2월 기준으로 해서 크립토 익스체인지 랭크 기준으로 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 대금을 조작하는 거래소가 있다라는 보고를 들어가면서 비트포렉스 쪽을 지목을 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 거래소 순위를 가지고선 들어오는 유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최근에 F코인 같은 경우에는 유저를 끄는 마케팅 정책으로 끌어들였다면은 기존의 바이낸스나 다른 거래소들이 10위권 안에 들어있다는 타이틀만으로 고객 유치를 어마어마하게 했었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비트포렉스 측에서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조작했거나 혹은 그냥 장부상으로 조작을 했거나 둘 중 하나의 포지션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이 사태가 부정적으로 분석이 나왔다는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업계에서 왜 부정적인 분석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비트포렉스 측에서 6월 월 방문자, 특정 방문자가 지금 29,000명 정도, 크라켄이 약 66만 명입니다. 그리고 쿠코인 또한 88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비교하시면은 지금 크라켄이나 이런 거래소들이 사실 거의 20, 30건 수준으로까지 또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안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이 친구들의 거래량 자체가 워낙 작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도 이런 거래소들의 인원수, 방문자보다도 훨씬 더 적은 지금 3만 명 정도에 그쳐섰습니다. 6월달 기준으로 볼 때. 근데 최근에 증가를 조금 더 보이긴 했지만, 이거는 실제의 거래소의 순위 증가로 인해서 보여줄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F코인처럼 굉장히 획기적인 마케팅이 확실하게 나왔다라는 부분도 애매합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순위권이 쫙 올라왔다는 거는 일단 거래소 자체가 본인들이 거래 마진을 중간에서 차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거래소 마진을 본인들이 먹지 않는다면은 거래량을 확충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기 거래, 자본 거래로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들어가서 외부적으로만 트레이딩 양을 증가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추후 평가 금액이 상승했을 경우에 거래 금액이 상승했을 경우에 이걸 기준으로 유저를 계속 끌어들이려는 마케팅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순위를 매기는 코인을 쓰든 다른 업체들 측에서도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부적인 자료를 아예 갖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기준의 순위를 내리는 플랫폼 자체가 앞으로 신뢰도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립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